마찬가지로 경제부총리가 그 공식적으로는 벼슬은 부총리가 높지. 장관보다 한 1.5배 그 위에 이제 바로 총리니까 벼슬은 높아도 실권은 경제수석이 뭐 이렇게 딱 그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고, 뭐 다른 때를 떠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때 누가 경제를 그야말로 딱 잡고 우리나라 경제를 그냥 막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김재익 씨가 그랬잖아요. 김재익 씨가 경제수석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수석이 막강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수석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경제수석 이름이 기억나는 분 계세요? 전두환 때는요, 경제수석 하면 김재익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수석 누구냐면요, 하준경 수석이에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기억난다, 기억나. 왜 기억이 납니까? 작년 6월에 이재명 정권 출범했을 때 그때 뭐 경제수석으로 뭐 누구를 갖다가 쓴다, 뭐 누구 어디로 누구를 쓴다 했을 때 경제수석이 원칙적으로 중요한 자리니까 경제수석이 누구야? 하준경이래네. 하준경이 누구야? 하준경이 누구냐면요, 한양대 교수인데, 한양대 저기 그 행당동에 본교 교수라기보다는 한양대는 에리카 캠퍼스가 안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에리카 캠퍼스 교수인 것 같아요. 하준경 교수가. 그 사람이 지금 경제수석을 하고 있는데, 하준경 수석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보자. 그 경제부총리가 있어요. 경제수석도 있어요. 근데 뭐 경제부총리 구윤철 부총리는 그래도 뭐 이렇게 신문에 이름이 좀 나오고 뭐 그래. 경제수석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 지금 경제수석이 뭐 하는지. 그러면 또 누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이 있지. 이게 그 증시는 금융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은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금융위원장 이름이 2억 원이에요. 2억 원. 제가 옛날 사건 했을 때 상대방 피고인지 원고인지 우리가 피고였구나. 상대방이었던 원고가 이름이 2억 불이었거든요. 2억 달러.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도 지을 수 있구나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금융위원장 이름이 2억 원이에요. 2억 원. 태어나자마자 2억 원이야. 2억 원. 그래가지고 뭐 주가가 9천이 넘어갔을 때는 금융위원장 이름이 2억 원이시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진짜 잘못하다가 5천 지금 600인데 여기서 1,000 빠지면요 반토막 나는 겁니다, 증시가. 근데 2억 원 위원장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2억 원 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주병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병기는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는데, 주병기 그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 그 다음에 류덕현이라고 재정기획보좌관이 있는데, 이분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류덕현 교수는 중대 교수입니다. 류덕현 교수가 재정기획보좌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석비서관도 아니고 보좌관이야. 어쨌든 뭐 그래도 실권이 있나 보다, 실권이 주어지나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 류덕현 교수도 뭐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다 그냥 들리지가 않는데, 유독 이 경제 관련해가지고 마치 경제사령탑인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윤철, 2억 원, 하준경, 주병기, 류덕현 이런 사람들 이야기한 거를 갖다가 다 합친 거에 곱하기 한 10 정도를 갖다가 하는 정도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김용범이잖아요. 김용범은 지금 타이틀이 뭡니까? 정책실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정책실장이 앞장서가지고 주가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김용범, 그 다음에 구윤철, 그 다음에 2억 원, 그 다음에 하준경, 주병기, 류덕현, 이러한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꽉 잡고 있는 그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동문이에요. 어떤 동문이냐면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지간이에요.
김용범은 81학번, 구윤철은 82학번, 이억원은 재수해서 87학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86학번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준경도 87학번, 류덕현은 88학번, 주병기는 89학번. 그러니까 다 서울대 경제학과의 라인업이 한쪽은 행시 붙은 경제관료, 한쪽으로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대학 교수들, 이 두 양대 축으로 해가지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그냥 꽉 잡고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그립감이 세냐? 그 사람이 김용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장관급은 제일 높은 자리는 부총리니까 경제부총리 구윤철이 제일 높고 그 포지션이 그 다음에 장관급 자리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금융위원장 2억 원, 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도 장관급이니까 김용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용범이 이 서울대 경제학과 6명,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서울대 경제학과 6명 중에 최고 선배예요. 81학번. 행정고시도 제일 빨라요. 그 구윤철 장관이 부총리가 그 행시 32회고 그 다음에 2억 원이 35회인데 그런데 김용범 그 정책실장은 30회니까. 그러니까 뭐 다 공식적인 타이틀이고 뭐 이런 거 없이 우리나라 경제를 실질적으로 막 흔들고 있는 사람은 김용범이다. 그 다음에 제가 그 김용범 정책실장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김용범이 이른바 서울대 경제학과 사단의 대빵이에요. 그냥 최고형이에요. 그 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랑 수시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힘도 있고. 그 다음 제가 봤을 때 왜 김용범 실장이 이렇게 힘이 센가 하나가 더 있어요. 왜 하나가 더 있냐면 김용범 실장이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광주에서 대동고등학교를 나왔단 말이에요. 광주 일고도 아니고 대동고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용범 실장하고 광주 대동고를 같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동기 동창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번에 혹시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될지도 모르는 송영길 전 대표가 광주 대동고 출신이고요. 김용범 실장하고는 막역한 친구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동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송영길 그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우리 동기 중에 김용범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진짜 대단한 놈이다. 태어나서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공부 안 하는 무지무지하게 독하게 잘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놈이다 해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김용범 실장을 그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981년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고등학교는 언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798081. 78년도에 고등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래 1978년에 송영길 학생과 김용범 학생이 광주의 대동고등학교 들어가서 78년에 1학년, 79년에 2학년, 80년에 3학년, 그리고 81년에 대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198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5.18이 있었잖아요. 5.18 때 광주 대동고 다니고 있었던 그 김용범하고 그리고 송영길은 그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광주 시내에서 5.18이 있었을 때 그때 고3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다음에 고등학생이면 오히려 막 피가 끓는다는 말을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니까 피가 그냥 식어버렸어. 싸늘히 식은 찻잔 그런 것처럼 제 피도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맛있는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흥분할 일도 없고 나이 먹으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18살 막 19살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럴 때는 그냥 뭐만 해도 그냥 피가 그냥 막 솟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3 때 그 5.18이 광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81년에 그 광주 대동고등학교에서 반에서 전교 1, 2등 하던 김용범, 전교 1등은 김용범이 다 했다고 그랬어. 그러면 송영길은 전교 2등 했나 3등 했나 모르겠는데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송영길은 어땠습니까?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학생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그러다가 뒤늦게 1990년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1990년대에
그 뒤늦게 이제 고시 공부해가지고 사법시험 합격을 한 거고, 반면에 김용범 학생은 전교 1등만 하다가 서울대 경제학과 진학해가지고 서울대 경제학과 진학한 다음에도 고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늦지 않은 나이에 행정고시 딱하니 붙어가지고 행정 그 기재부에서 재무부에서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치고 그리고 이제 기재부 차관도 하고 기재부 장관은 못했지만 장관급 정책실장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뭐 그냥 그 뭐야 흔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김용범한테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고점 찍은 지 3주 만에 2천조가 날라갔대요. 2천조가. 주식이 이렇게 2천조가 빠졌다는 건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저는 사실은 그 빚내가지고 투자를 한 건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좀 나갔나? 어쨌든 순순히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한 건 아니니까 저도 조금 막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심각한 건 뭡니까? 그 빚내가지고 하는 빚투.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데서 진짜로 빚내가지고 증권사에서 빚내서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요. 하한가로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반대 매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반대 매매가 되는 거는 강제 청산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컨대 제가 내 돈 5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그 증권사에서 500만 원 빌려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서 그 삼성전자 주식을 1000만 원어치를 딱 샀는데 그런데 주가가 쭉쭉쭉쭉쭉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주식이 반대 매매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제 청산이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봤을 때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31조 6천억이래요. 그런데 이게 6월 말 기준이야. 7월 말이 되면요. 31조 6천억이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6월 말 현재 31조 6천억이란 이야기예요. 7월에 더 떨어졌잖아요. 7월에. 참 큰일 났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31.6조의 30%를 누가 빌린 거냐. 쉽게 말하면 신용거래 융자 잔고라고 했으니까 말이 그럴듯하게 신용이란 말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빚냈다는 거잖아요. 빚내서 투자한 금액이 30조가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중에 9조 6천억, 9.6조가 누구 돈이냐. 6070 돈이라는 얘기예요. 60대하고 70대가 9.6조를 빌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60대하고 70대가 어디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는 그런 분들입니까?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돼. 그 월급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내가 취직도 못하고 그러는데 주식은 자꾸 올라가고 뭐 옆에 뭐 누구는 뭐 그냥 뭐 요번에 하이닉스 해가지고 뭐 주가가 10배 올랐대더라 그래가지고 뭐 1억 넣었는데 뭐 10억이 됐대더라 그래가지고 뭐 당분간 내가 뭐 그냥 돈 안 벌어도 돼. 회사 다닐 때보다 낫구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6070 그러한 그 분들이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이왕 할 거 좀 화끈하게 하지 뭐 500만 원 1000만 원 깨작깨작 해가지고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 그래도 옛날에 월천 거사 정도 되려면 내가 좀 투자 규모를 늘려야지 해가지고 빚을 낸 사람들이 6070이 9.6조인데 지금 만약에 이 돈이 반대 청산 당하거나 지금 반토막 나거나 그러면 그 6070들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겠습니까? 집을 담보로 하거나 뭘 담보로 하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후 자금을 미리 땡겨가지고 노후를 조금 더 안락하게 지낼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건데 지금 반대로 노후 자금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2030도 마찬가지래요. 2030도 내가 언제 집을 사나 저기 4050, 6070 이런 분들은 그래도 뭐 서울에 뭐 어디라도 집이라도 한 칸씩 갖고 있는데 지금 서울 집값이 얼마냐. 서울은요 집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이 7억이 넘었대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대요. 강남이 아닙니다. 저기 뭐 강북, 강남 다 합쳐가지고 평균 전세가가 7억이래요. 7억. 7억이 네 집의 이름입니까? 2030들이 7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그러니까 이번 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동산 해가지고 집 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럼 우리는 이제 똘똘하고 스마트하니까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같은 거 가지고도 또 이렇게 뭐 그 등락이 컸으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재미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아주 그냥 타격 입은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대통령이 앞으로 집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서 나도 집 팝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는 안 믿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안 믿었어요. 뭘 안 믿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5천만 드는 거를 안 믿었다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에이, 설마, 뭐, 근데, 주식이 막 올라가는 거야. 4천 되고, 5천 되고, 야,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드는데, 6천, 7천, 8천, 9천 되니까, 안 믿을 수가 있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집 팔아가지고 주식에다가 넣어야 되나? 그게 더 나을 거라는 식으로 뉘앙스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도 최남 전 선생이 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큰 돈을 못 벌어도 그래도 잃는 돈이라도 없어지게 되면 나는 노후에 그야말로 이제 큰일 나. 그러니까 조금 덜 먹고 뭐 그렇게 해야지. 저는 늘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그러다가 저 같은 사람도 못 참고 하이닉스도 주식 사고 삼성전자도 주식 사고. 그러니까 피가 끓는 2030들도 주식을 많이 샀대요. 4월 둘째 주 현재 2030이 신용거래한 게 빌린 게 3.6조래니까 5월, 6월, 7월 됐으면 이게 또 얼마나 더 늘었겠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상황이고, 그 다음에 6월 지난달에 30대 계좌에서만 20대 말고 40대, 50대 말고 60대, 70대 말고 30대의 계좌에서만 반대 매매돼서 청산된 금액이 523억이라는 겁니다. 몇 명이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30대가 진짜 523억을 반대 매매 당했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런데 김용범 실장이 뭐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뭐 그냥 입 바른 소리, 뭐 좋은 소리,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뭐 주식 올라갈 때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뭐 더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러면서 뭐 우리나라가, 심지어 김용범 실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증시가 세계 빅3 안에 들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믿었지. 저도 믿었으니까 그 주식을 갖다가 산 거지.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생겼어도 간이요. 제 몸집은 이래 보여도 간은 콩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호탕하게 그래 까짓 거 다 긁어 모아 까짓 거 뭐 주식 담보 뭐 부동산 담보 우리 마누라 집이 우리 마누라 명의로 됐 그건 또 안 되겠네. 어쨌든 다 끌어 모아.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몰빵을 해 주식에다가 이랬으면 저 큰일 났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까지 막 들 정도로 대통령하고 정책실장이 막 이렇게 군부를 갖다 막 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가 일어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냥 그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어저께 그저께 28일 날 그 의견을 발표했어요. 어떤 의견을 발표했냐면, 어디서 발표했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해가지고 김용범 실장이 지금 상파울로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돌아오시나 모르겠어요. 대통령하고 정책실장이. 그런데 28일에 상파울로에 있었는데 28일에 그야말로 막 주가가 그때 하루에 700포인트가 빠졌단 말이에요. 740포인트인가? 그 다음에 어저께 뭐 360포인트인가? 이틀 합쳐가지고요. 1000포인트가 넘게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놀래가지고 그 상파울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해서 그 다음에 창신 CXMT, 그 다음 뭐 엔비디아 AI 산업 순환 출자 논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쟁도 안 끝나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ETF 아니겠습니까? 그 ETF도 어떤 ETF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예요. ETF가 상장지수 펀드인데, 어쨌든 ETF 할 때 단일 종목으로 하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찬진 금융감독 원장이 어떻게 뭐 그냥 그 바짓가랭이를 잡아서라도 이걸 막았어야 됐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금감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물론 변호사니까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는 저는 인정은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겠는가? 그런데
이 김용범 실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그 문제가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물어보니까 김용범 실장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AI 투자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과 중국 반도체 산업의 우리나라를 추격하는 중국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폭락을 갖다가 한 거지, 뭐 단순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김용범 실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나라만 그러냐, 다른 나라도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 전 세계적인 거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7월 달에 33.2%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이 숫자는 아직 7월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확정적인 숫자는 아닌데, 제 생각에 33.2%보다 더 폭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김용범 실장이 뭐 우리나라만 그러냐, 다른 나라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자가 일일이 다 찾아본 것 같아요. 그 기사를 제가 봤더니 다른 나라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그런데, 예컨대 S&P 500은 몇 퍼센트 빠졌느냐? 2.5% 빠졌어요. 유로넥스트는 몇 퍼센트 빠졌느냐? 2.05% 빠졌어요. 그 다음에 조금 많이 빠진 데가 어디냐? 나스닥이 조금 많이 빠졌는데 8.51% 빠졌고요. 그 다음에 홍콩이죠. 항생지수가 거기도 조금 빠졌는데 8.01% 빠지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우리나라 빼고 제일 많이 빠진 데가 니케이인데, 일본의 니케이인데, 니케이가 15.65%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니케이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15%예요. 우리나라 몇 퍼센트 빠졌다고요? 33% 빠졌다고요. 일본보다 2배가 더 빠졌어요. 2배가. 그 다음에 나스닥은 8% 빠졌어요. 8%도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나스닥보다 4배가 더 빠진 거예요. S&P 500은, 그 다음에 유로넥스트는 2.52%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지수보다 S&P 500, 유로넥스트 이런 데보다 15배가 더 빠진 거예요. 15배가. 근데 이걸 갖다가 똑같은 것으로 등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요. 전 세계적인 AI 좋아. AI가 불확실해지고 AI.com, AI 버블, 이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이란 전쟁 안 끝난 것도 좋아. 근데 왜 우리나라만 33%가 빠졌냐고. IMF보다도 더 빠졌냐고. 일본도 15%밖에 안 빠졌고, 그 다음에 뭐 나스닥도 8.5%밖에 안 빠졌는데 왜 우리나라가 나스닥보다 4배나 더 빠졌냐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무식한 머리로는 그렇습니다. 그 똑똑하고 기재부에서 차관도 하고 어쨌든 최고 엘리트 그 자리를 쫙 올려가 했던 그 김용범 실장님은 저같이 무식한 사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우리나라가 이만큼 더 빠졌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요. 코덱스, KODX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가가 23,450원이었어요. 지금 현재는요, 얼마가 됐느냐? 9,000원도 안 돼요. 10,000원도 안 돼요, 10,000원. 그래가지고 현재 55.65%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내에 57.65%가 빠졌다는 거예요. 2,000조가 날아갔다는 겁니다. 2,000조가. 그 2,000조가 이재용 회장 재산이 뭐 10조에서 50조가 됐는데 거기서 뭐 몇십 조가 빠졌겠습니까? 물론 이재용 회장도 10조에서 50조까지 찍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한 40조 될래나? 30조 될래나? 어쨌든 그래도 이재용 회장은요, 몇십 조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2,000조에 누구 돈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 2,000조 안에요, 제 돈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마누라 미안하다. 제가 아들아 미안하다. 우리 딸도 미안하다. 아빠가 더 열심히 할게. 아빠가 잠도 좀 덜 자고 더 열심히 해볼게. 그 다음에 변호사도 더 열심히 하고 법정도 더 나가고 아빠가 더 열심히 할게. 저는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더 욕심내가지고 더 크게 손실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김용범 실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그 변동의 중심부에 있는 나라들이 10 정도 변화할 때 우리나라는 중심부가 아니니까 20에서 30 정도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증시는 변동성이 크다. 중심부 어디가 중심부겠습니까? 뭐 나스닥이나 S&P나 뭐 그렇게 그다음에 뭐 니케이나 뭐 이런 데가 중심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우리나라가 빅3 안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까? 그런데 이 중심부에서 나스닥에서 한 10 정도 변화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외곽이기 때문에 20에서 30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20에서 30 정도 변화가 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나스닥이 10 변화했을 때 우리나라는 40% 폭락했다고요. 나스닥이 10% 폭락했을 때 우리나라는 40% 폭락한 거라고. 나스닥이 8.5% 폭락했을 때 우리나라는 33.2% 폭락했다고요. 4배 이상 폭락했다고. 4배 이상인가? 4배네. 아니라 4배 정도 됩니다. 계산 좀 잘못했네요. 어쨌든 4배 정도 되는 겁니다. 2~3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파생상품 비중이 크다는 점을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정책실장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오히려 그 경제부총리를 작게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실장이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진짜 걱정이 되는 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요. 우리나라 주가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6천 다시 갈 수 있을까? 7천 갈 수 있을까? 8천은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가 5,632인데 5천으로 빠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빠지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어찌어찌 되는데 그런데 진짜 반대 매매 당해가지고 비청산된 사람들은 강제 청산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반대 매매에서 강제 청산된 금액이요 7조래요 7조. 이 7조가 재벌들한테 7조 돈이 그 반대 청산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7조는요 제가 단언컨대 100% 개미 돈이라고요. 개미한테 7조는요 있는 사람한테 70조 700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나라 어떻게 하나 참 걱정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럴 때에는 그러면 이제 조금 불안불안하면서도 그래도 뭐 주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으니까 서민들이 그래 하다못해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벌었으니까 아 이거는 대통령이 잘하시는 거네. 우리나라 주가가 그동안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나 보다. 앞으로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혹시 이러면 어떡하나. 제가 그 몇 달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어디지? 그 크레딧 그 스위스인가? 거기 그 뭐야 그 애널리스트인가 뭐 그 사람이 이게 한국 증시는 오토매티컬리 기계적으로 사니까 올라가니까 또 사고 올라가니까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성이 심하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제가 주식을 샀어요. 제가 왜 주식을 샀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책실장이 저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저렇게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봤을까. 이 와중에요. 집값은 더 올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이 7조 원이 7억이 넘어갔대요. 7억이. 7조가 아니라 이제는 조가 돈 같지도 않아. 옛날에는 조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는데 이제는 조도 뭐 큰 돈 같지가 않아. 어쨌든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예컨대 제일 많은 평수가 뭐 9평이나 이런 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20평, 30평대 아파트가 서울이 강북 어디 저기 할 거 없이 서부 지역 할 거 없이 7억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매매가가 아닙니다. 전세 살려면 7억은 갖고 있어야 뭐 어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와중에 대통령은 집을 파셨습니다. 잘 파신 것 같아요. 집값도 떨어지나? 아니지. 주가는 떨어지고 집값은 오르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방식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기법을 대통령이 만든 거야. 셀러, 매도인이 파이낸싱,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9억짜리 집을 뭐 25억이나 그 밑으로 그냥 확 낮춰가지고 파는 거야. 그러면 야, 대통령이 진짜로 좀 아주 크게 그 쏘셨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와, 지지율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냥 깨알같이 29억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집이 29억이 정상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스트로킴 선생님 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택의 가격에는 뭐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재건축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장래에 기대소득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소유하고 있었던 그 양지마을 59평짜리 아파트는요. 이게 재건축됐을 때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30억이 시세라고 했을 때 그 30억에는 재건축돼서 완전한 풀딱지를 갖다가 받을 거로 예상했을 때 30억인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집은 50% 물딱지였어요. 50% 물딱지였으면 그 집의 시가는 얼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집을 샀을 때 물딱지가 50%인데 김혜경 여사 지분이 50%인데 그게 물딱지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집의 가격이 29억이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건 그야말로 제 뇌피셜이니까 틀릴 겁니다. 틀릴 수도 있을 거고 틀릴 건데 그런 정도 조건이면은 제 생각에는 그 아파트 25억 정도에나 살까? 29억에는 안 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싸게 내놓은 것도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싸게 내놨건 아니면 정상가에 내놨건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한 새로운 기법을 국민들한테 가르쳐 주냐. 셀러 파이낸싱이 되면요. 있는 사람한테 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파이낸싱을 셀러가 파이낸싱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셀러로부터 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자기 책임 하에 금융권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파이낸싱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줘야 그래야지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저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두 가지 이유인데 야 이런 식으로 그 문재인 시즌2 노무현 시즌3를 갖다가 하면 집값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노무현 정권도 결국은 집값 때문에 무너진 측면이 있고 문재인 정권 무너진 거는 집값이 확실하고 그러면 이재명 정권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다가 주가가 5천 뭐 6천 뭐 그렇게 올라간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9천을 유지할 수 있어? 그 회의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김용